자, 질량은 왕도, 패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패 논쟁 어쩌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주의의 프레임인 겁니다. 나는 왕도주의, 너는 패도주의, 너 토착 외구, 토해, 뭐 일배, 극우, 뭐 친일파, 뭐 이런 것이 좀 저열한 좀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질량은 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새는 20대 남자들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대 남자들은 확실히 수세였어요. 좀 막 페미니즘에 좀 약간 좀 그런 발언을 하면 너 이 새끼 일배자 하면 머뭇거린다. 그래도 일배는 아닌데 이렇게 수세 좀 했는데 요새 20대 남자들 그런 거 없습니다. 10대 남자들도 그런 거 없습니다. 페미니즘 가지고 논쟁했을 때 너 일배 어쩌고 하면 그러다 내 일배다 어쩔 것이요 이게 뭐 하면서 뭐 들이댑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게 정치적인 쪽에서 제가 봤을 때 분명히 20대 남성들 10대 남성들이 좀 이런 바람이 좀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우리 왕패 논쟁의 우리 질량도 아예 수긍합니다. 나 분명히 패도적인 입장이 있는데 패도가 나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뭐 3대 하원시대 성인들은 무슨 뭐 저기 왕도를 가지고 있고 한당 시대의 한문제라든가 당태종 나쁜 마음 가지고 무슨 뭐 패도로 정치했다고 하는데, 3대 그때 뭐 과거의 성인과 역사식 그때 성인과 한당 시대의 그 군주들이 질적으로 차이가 있냐? 그딴 거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도와 패도, 도덕과 이익을 이렇게 무조건 나눠놓고서 볼 수가 있는 것이냐? 군자와 소인을 이렇게 딱 나눠놓고서 볼 수가 있는 것이냐? 그리고 왕도는 꼭 질서와 평화를 가져오고 패도는 혼란과 투쟁을 가져오는 것이냐? 아니다. 그리고 패도도 뭐냐면 꼭 선한 동기로 한 것이 아니지만 자기 욕심과 욕망을 한 것이지만 뭐냐면 얼마든지 세상에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긍정해야 되고 박수 쳐야 될 대상일 뿐이다. 그래서 왕도와 패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소인들이 정치를 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대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안과 민생이 잡히면 그건 그거대로 인정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서 이게 뭐냐면 도와 진리가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질량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도 패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군자하고 소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과 무슨 뭐 악한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가진 인간 따로 있고 악한 마음을 가진 인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부에는 얼마든지 다 그런 것들이 공존하고 있고 사람은 다 거기인데, 우리가 더 냉철한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 더 높은 용기를 통해서 상황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고 타개해 나가면 될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질량은 이런 거예요. 질량의 말은 이겁니다. 해서 이루자는 것입니다. 사일사공. 공공자 해서 폭력을 막고 난리를 그치게 하고 백성을 이롭게 한다. 폭력을 왜 막아야 됩니까? 난리를 왜 그치게 해야 됩니까? 자, 권력이 권력다워지는 제일의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보호하는 겁니다. 분쟁 상황에서, 전쟁에서, 재난에서 보호해야 되는 것이고, 보호의 의무를 다할 때 백성들한테 내가 이래서 세금 내고 살아야지 한 그런 동의를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만 권력이 권력다워지는 전제 조건이 성립의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선한 마음, 군자의 마음 그런 거 필요 없고 현실에서 뭔가 우리가 백성들을 보호하자, 결과와 실질로서 이야기를 하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정치이고, 그렇게 정치를 하도록 우리가 자극을 주고 몰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질량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군자가 선한 마음으로 통치를 하면 백성들이 절로 살기 좋은 세상 온다, 이런 거 생각 아예 안 합니다. 힘과 야욕의 추구일지라도, 내 욕심의 추구일지라도 백성들을 배불리 먹여 살려주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이 세금 내는 이유를 납득이 가능하게 하면 될 뿐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주의는 결과 그런 거 아닙니다. 의와 리를 엄격하게 잘라 놓은 다음에 의를 추구하는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선한 마음을 갈고 닦고 크게 해야 한다. 결과에 대해서는 늘 계산적인 마음과 계산적인 이성 이런 거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늘 뭐냐면 순수한 동기, 리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의, 내 마음 안에 있는 선,
내 마음에 있는 도심, 내 마음 안에 있는 리를 따라가라는 마음, 그런 선한 동기만 있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다, 이런 낙관주의인데, 천리와 인욕, 엄격히 구분합니다. 이혼론자 주의는 이렇게 늘 두 개를 쪼개 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하나를 버리고 하나만 가지고 갑니다. 천리, 인욕의 리와 기, 도심, 인심, 미발, 이발 이런데 천리를 따르는 동기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결과주의는 섣불리 추구하면 힘의 논리, 힘만을 추구하고 잘 살려고만 하고 부유함만 추구하려고 하고 찬탈, 반란을 합리화시키는 여지가 된다. 근데 자본주의는 결과적으로 이렇습니다. 힘의 논리, 자본주의가 기본적으로 뭡니까? 욕망, 욕심 인정하고 누군가 부를 추구하면서 대박이 나고 잘 살면 그게 나한테도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의 후생,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게 자본주의 논리인데, 근데 자본주의 논리하고는 절대 안 맞고, 자본주의 논리하고 법과 이론주의 논리가 잘 들어맞는데, 특히 한비자의 논리는요, 시카고 학파 논리와 비슷한 분들 많이 있고, 누구지 프리드만, 하이에크하고 겹쳐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아예 한비자 책을 읽다 보면요, 애덤 스미스 똑같은 얘기도 합니다. 화살, 무슨 자, 맹견은 이런 식으로 해요.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사람이 잘 죽기를 바라고, 관을 만드는 사람은 사람이 빨리 죽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맹견은 이렇게 하는데, 반대로 반박을 합니다. 한비자는요. 방패 만드는 사람은 사람이 안 죽기를 바라고, 활 만들고 창 만드는 사람은 사람이 잘 죽기를 바란다. 하지만 둘이 자기네 욕심을 추구하는 마음은 똑같다. 먹고 살기 위해 방패 만들고 먹고 살기 위해 활과 화살을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방패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화살과 활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당신은 무당의 의사일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무당은 사람이 오래 살기를 바란답니다. 근데 관 만드는 사람은 빨리 죽기를 바란답니다. 근데 한비자는 이런 말을 해요. 관 만드는 사람도 무당도 똑같은 거다. 내가 오래 살아야 내가 잘 사니까 오래 살기 바라는 것이고, 관 만드는 사람은 누군가 죽고 상례가 있어야 내가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는 것인데, 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바라는 것이다. 관 만드는 사람은 싸가지가 없는 놈이라서, 무당은 착한 사람이라서, 방패 만드는 사람들은 군자라서, 활 만드는 사람은 인간성이 틀려먹은 놈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다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똑같은 마음을 가진 것일 뿐인데,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방패 만드는 사람만 있어야 되느냐? 사람 고치는 사람만 있어야 되느냐? 아니다. 관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화살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모두가 다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게끔 내버려 두어야 사회 분업 체계가 만들어지고, 내가 필요한 물자와 재화를 구할 수가 있고, 사회 전체의 후생과 생산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부강병을 이룰 수 있다. 이게 바로 한비자의 생각인데, 내가 빵을 먹을 수 있는 거,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 누구 덕분이다? 빵집 주인과 푸석한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잘 살리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애덤 스미스가 했지요. 똑같은 얘기를 한비자가 한 것인데, 법가의 영향을 상당히 받은 왕한석이라든가 다음 시간에 할 업적, 질량, 이렇게 북송시대, 남송시대의 제도학파들은요, 인간의 욕망을 긍정을 하고, 오히려 욕망을 제대로 추구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 놓아야만이 나도 잘 살게 되고 국가 전체의 부도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은 철저하게 좋은 선한 동기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제갈량을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느냐? 유비가 유언을 거절하고 충의를 지켰다. 당신이 봐서 유선이 이제 현찮은 거 가면 제껴버리고 왕 하나라. 네? 이렇게 유비가 말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단칼에 물리치고, 잘 매시겠습니다. 이렇게 잘 지켰지요. 그래서 제갈량을 왜 좋아했냐면요, 이런 선한 마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유비가 음흉한 새끼라서요, 혹시나 제갈량이 딴 마음 먹을지 몰라서, 제가 중학교 때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갔을 때 어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우리 반 아이들한테 니들 이번에 제주도로 수학여행 간다며? 네. 제주도 갔을 때 말이지 절대로 선생님이 선물 사오지 마라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오지 말란 말일까요? 사오란 말일까요? 유비가 저기 죽을 때 제갈량을 불러놓고 유선이 시원찮으면 당신이 유선 제껴버리고 왕노로 살아는 것은요, 이 새끼 혹시나 땀만 먹을지 품었을지 모르니까 너 절대로 유선 제끼고 왕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인데 어쨌든 이런 이유로 제갈량은, 우리 주인은 제갈량을 좋아했는데, 자, 진량은 자기 이름을 연우에서 량으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왜 량으로 바꿨다고 했지요? 북벌 재상으로서 탁월한 성과를 낸 사람, 행정가로서 유능한 실력과 능력을 보인 사람. 그래서 똑같이 제갈량을 칭찬하지만 이유는 다릅니다. 선한 동기를 가졌기 때문에 제갈량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서 많은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갈량을 좋아한다, 그런 것인데, 진량은 철저하게 결과주의입니다. 탁월한 전략가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지, 탁월한 행정가이고 재상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지, 사생활과 행위 동기가 깨끗해서 내가 제갈량을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자, 천하의 안정을 어떻게 도모했는가? 인물을 평가할 때 말입니다. 전술 전략적으로 평가하고 비판합니다. 착하고 좋았느냐가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떤 전략적인 사고, 어떤 큰 그림, 어떤 작은 그림을 그려서 결과를 만들어 놓았느냐. 마음가짐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어쩌고 하자 웃기는 소리 하는 것입니다. 특히 위정자들은 착하냐 안 착하냐, 사생활이 깨끗하냐 아니냐 이런 거 보지 말고 국방에서, 경제에서 얼마나 성과를 냈느냐, 그걸 가지고 보는 게 좋다,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통치에서 객관적인 결과를 내어놓는 게 중요한 것이고, 통치에서 좋은 결과를 내어놓았으면 거기서 바로 뭐냐? 도가 거기서 실현되고 보존되고 발견되고 그런 것이지, 애초에 도라는 것이, 애초에 진리라는 것이, 불변의 진리라는 것이 있어서 저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일을 제대로 했을 때, 위정자가 통치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거기에 도가, 진리가 보인다,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리고 진량이 보는 이상적인 인간은 이런 사람입니다. 수신제가 치우평천하, 수신을 잘하고 제갈 잘하고 이런 거 글쎄 경물치지, 성의 정심, 사물의 모든 이치를 다 깨우치고 마음을 잘 바르게 하고 마음을 돈독하게 하고 이런 거 안 바랍니다. 성인 이런 말로 많이 표현했는데 이룰성자라고 보시죠? 대충 뭔 말인지 아실 겁니다. 이룰성, 일을 만들어내고 결과를 이루어내는 사람들. 그래서 덕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인의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재와 덕을 겸비를 하고, 인의만이 아니라 지혜, 꾀, 용기, 깡다구, 그리고 현실을 냉정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런 지혜, 명철한 이성,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유학자들이 때로는 악마시했던 한고조, 담태종 이런 사람을 좋아를 합니다. 아까 말했죠? 예, 공, 도, 성, 처, 편시, 유덕, 사도, 제처, 편시, 예, 유리. 한고조와 당태종처럼 뭔가 일을 이루어내고 천하를 통일하고 안정시키면 거기에 덕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리가 있는 것이다. 덕만 가지고 안 된다. 인의만 가지고 안 된다. 용기와 배짱, 그리고 지혜로움, 또 명철한 이성 있어야 한다. 재주가 있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인간과 주의로 대표되는 유가가 보는 이상적인 인간, 역사적인 인물을 평가하는 기준이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재와 덕의 겸비라고 했고 인의와 지용의 겸비라고 했지만 사실은 덕보다는 재고요, 인의보다는 지용 쪽에 더 무게를 두어서 평가를 했습니다. 야구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감독 보고 이런 말 합니다. 사람 좋으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 좋아야 꼴찌라고 합니다. 야구판에서 늘 그래요. 성적이 깡패입니다. 아무리 감독이 이런저런 문제가 많고 선수들 원성이 있어도요, 성적만 내면 그 감독 자르는 거 쉽지가 않아요. 확실히 지도자는, 행정가는, 리더는 결과로서 보여줘야 한다. 저 이런 견해에
찬성을 합니다. 네. 저 사실 그래요. 저 정치인들이요. 정치인 사람 적어서 뭐 할 것이냐. 시대의 문제와 정면승부에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사람, 시대의 급소를 정면으로 겨누는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되면 되는 것이지. 저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인물 평가할 때도요, 박정희의 여자 문제가 난잡했다, 뭐 김대중, 김영삼이 뭐 혼외 자식이 있다, 저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도 전 너무너무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거 가지고 공격하는 게 정말 좀 좋아하지 않는데, 이승만이 그랬다고 하지요. 저기 유학 가서 딴 여자를 본 거예요. 자, 근데 한국에 조선에 있었을 때 결혼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자기 뭐냐면 유학 가고 어쩌고 할 때 부모님 수발, 그 봉사, 그 다 한 거예요. 근데 미국 갔다서 살고 와서 보니까 나 절대로 저런 여자랑 못 살겠다고 해서 그 여자를 버렸습니다. 이거 어떤 행위라고 보세요? 인간적으로 어떤 행위라고 보세요? 좋은 행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조광지처였고 어쨌든 자기를 대신해서 부모님들을 모셨으니까. 그래서 이승만이 나중에 해방 공간에서 정치를 할 때요, 이 문제 가지고 다른 정치인들이 공격을 할까봐 무지만이 걱정을 했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가지고서 공격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더 쿨한 구석이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박정희가 그랬다고 하지요. 김영삼, 김대중 무슨 뭐 그 여자 문제 어쩌고 캐고 다니면 뭐 안기부인가 어디죠? 그때가 안기부였나요? 국정원이었나요? 안기부였나? 중앙정부. 예? 중앙정부부에서 막 민주화 인사들, 민주화 거물들의 그 여자 문제를 캐고 다니면 니들은 임마 정부부란 놈들이 막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남의 그런 거나 캐고 다니면서 혼을 냈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때가 더 쿨한 구석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승만이 조광지처를 버렸어요. 미국 유학 가기 전에 같이 가정 꾸리고 자기 미국 유학 갔을 때 막 부모님 다 수발된 여자가 있었는데 유학 갔다 오니 버렸던 겁니다. 신문물 신세계 살던 사람이 왔을 때 나 도저히 저런 무지개를 못 살겠다 이건데, 그 여자 버린 경력 가지고 나중에 막 해방 공간에서 말입니다. 정육들이 말이고 난리를 칠 줄 알았는데 아무도 문제를 안 삼았다. 오히려 그때가 더 쿨한 구석이 있지 않나 싶은데, 저는 그래서 정치인들의 학생을 가지고 경제인들의 학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고, 오히려 지금에도 과거보다 더 그런 거 가지고 좀 더 조선이 정말 귀한이 많다 싶은 게, 그런 거 가지고 더 쿨하지 못하게 공격하는 게 이게 저는 별로 좋은 현상에 보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는 좀 정리를 해 나갈 텐데, 앞서 주의를 동기주의라고 했고 질량을 결과주의라고 했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상대주의와 절대주의. 그때 문제 상황과 조건이 있고 문제가 해결될 때 소위 말하는 진리, 덕, 도리, 가치가 실현된다. 우리 질량은 상대주의예요, 절대주의예요? 상대주의. 상대주의라고 볼 수 있고 영어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주의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과 개별적인 조건을 초월해서 늘 실현되어야 되고 인간이 따라야 할 도와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준하는 하나의 불변의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주의는 뭐겠습니까? 절대주의입니다. 그래서 법가하고요, 병가는 철저하게 상대주의입니다. 네. 동양 철학을 이렇게 거치게 이분시켜놓으면요, 인해노돈이 있고 이 인해노돈이 있어요. 다 인이라고 읽지요. 어질린이고, 이건 무슨 인자입니까? 이날인자입니다. 이날인자 뜻이 뭘까요? 이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넘어간다는 뜻인데, 이게 뜻이 뭐예요? 원인, 그런 거지요. 예, 어떤 걸로 뭘가 말미암아서 내가 또 상황과 조건을 타개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가치가 이런 거예요. 상황과 조건을 잘 보아서 거기에 맞게끔 내가 내 살 길을 찾아보자. 그런 쪽의 노선이 바로 이날 인진영입니다. 근데 유가하고 무가가 있고요. 법가하고 병가가 있습니다. 도가가 있고요. 병가에서 이 인자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기상조건, 기후조건, 지형조건, 병사들의 심리적인 상황들이 늘 그때그때마다 바뀌니까 나는 맨날 전술을 바꿔야 되고 그때그때마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법가하고 병가는요, 추구하는 게 이거예요. 늘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 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병형상수. 병법의 극치는 물과 같아야 한다. 지형에 따라서 내 가는 방향을 달리하는 물과 같이 늘 변할 수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가에서 물 관련해서 또 어떤 말을 했습니까? 상선약수라는 말도 했지요. 이쪽은 늘 변화, 유연성, 네, 이런 걸 추구하는데 여기는 추구하는 게 이거예요. 나의 권력, 나의 재산, 나의 생명을 어떻게 장생, 구시, 천장, 지구 어떻게든 간에 영원히 오래하게 해보자. 무엇을? 나의 생명을, 나의 지위를, 나의 재산을. 그러니까 이쪽은 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쪽 어딜린 진영은요, 나의 생명과 나의 뭐죠? 재산, 나의 가족, 나의 뭐냐면 그 권력이 영원히 항구적으로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문화, 정의로운 가치가 항구적으로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쪽은요, 별로 변화를 좋아하지가 않고 정의로운 가치, 정의로운 신념이 늘 오래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를 희생시켜서라도 가치를 이루어내자. 여기는 명철보신이고요. 여기는 뭐겠습니까? 살신, 성인의 논리인데 유가, 무가가 이 어질린 진영이라면 이쪽 이날린 진영은 바로 법가, 병가, 도가입니다. 이쪽은 명분이고요. 여기는 뭐겠습니까? 실리이고요. 예, 이쪽은 뭐죠? 살신성인이고 이쪽은 뭐냐면 명철보신이고요. 이쪽은 아무래도 사대부 선비들한테 맞을 것이고 이쪽은 상업의 논리와 맞다 떨어질 것인데 동양 철학을 이렇게 거치게 나누면 이날린 진영이 있고 어질린 진영이 있고 이날린 진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인은 이쪽 진영인 것이고 질량은 이쪽 진영인 것이다. 이쪽은 절대주의고 이쪽은 상대주의고 이쪽은 동기, 이쪽은 바로 뭐냐면 결과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가하고 무가가 다른 게 많이 좀 싸우고 그랬는데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이게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괜히 또 무가 강의가 꾸준히 열리고 무가 책들이 꾸준히 팔리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 제가 EBS에서 무가 강의를 했었는데 꽤 반응이 또 괜찮았습니다. 한국인들이 뭔가 잘 어필되는 건 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어떤 비슷한 맥락이 있죠. 한국인들이 기독교를 이걸로 해서 받아들이고 한 것 같죠? 그지요? 이쪽, 언제나 예수님의 뜻과 진리가 영원히 이어지게. 근데 또 반대로 또 이 입장으로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삼박자 구원론이 어쩌고 하면서 예수님의 진리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땅값 이런 말 하죠. 저 목사님, 제 아파트 값이 주식값이 올랐습니다. 이러면 목사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유, 우리 장로님 집사님, 잘하셨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셨네 이렇게 표현도 하지요. 또 기독교도 받아들이는 입장이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그걸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나의 또 욕망 때문에 이익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나가는 사람 딱히 또 뭐라 할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런 사람이 있는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 욕망에 또 그 욕망을 자극하고 무속과 반쯤을 섞인 그런 우리나라 기독교가 급격한 2000년도 시대에
아무런 그 공동체 없이 서울로 와서 정말 그 내몰린 사람들의 삶을 좀 케어해준 친구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욕망의 신학, 그래서 무슨 뭐 그런 무속적인 신학을 뭐 무조건 매도만 하고 욕만 하는 건 좀, 아휴, 그것도 너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조용기 선생님은, 조용기 씨는 좀 너무 좀 심한 것 같은데, 조용기 씨는 이런 것 같아요. 목사라기보다는 입지전적인 CEO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이런 얘기 좀 한번 좀 정리를 해 나가 볼게요. 제가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대라는 가에 근대적 합리 성향이 뭐냐면요. 무조건 이 사람이 오라, 닥치고 이 길이 오라가 아니라 그 딜레마적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하는 게 근대 혹은 근대적 지성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순수한 동기에서 출발하여 결과에서 성공적인 경우, 순수한 동기에서 출발했으나 결과에서 실패하는 경우, 순수하지보다는 동기에서 출발하였으나 결과에 있어서는 성공적인 경우,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출발하여 결과에 실패하는 경우, 1번과 4번은 문제될 게 없어요. 1번은 따봉이고 4번은 아니고, 근데 2번과 3번에서 무조건 2번이 옳다, 무조건 3번이 나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람 보고서 손가락질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정자나 행정가, 감독, 코치, CEO로 올리는 것은 조금은 안 되겠죠. 근데 3번 상황 보고서 손가락질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 보고 욕하는 것도 역시 좀 웃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우리는 그동안 2번, 3번에서 너무 2번만 옳다고 해갖고 3번을 배제해 왔는데 3번이 2번보다 나을 수 있고 2번, 3번 뭐 쌤쌤이야. 때로는 3번의 길이, 3번의 길을 가는 사람들 보고 나쁘다고만 하지 말자. 2번과 3번을 다 껴안고 그 비슷한 비중으로 똑같은 그걸로 해서 좀 대등하게 논쟁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근대인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1번, 4번이 경우가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현실에서는요. 그지요? 2번 아니면 3번인데 누굴 더 긍정할 것이냐, 어떤 경우를 더 옳다고 할 것이냐, 이건 좀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2번만 옳다, 3번은 나쁘다, 이건 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될 게 아닌가 싶고, 마지막 이런 얘기 좀 해볼게요. 이런 동기주의와 결과주의 대립은 뭐 서양 철학에서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칸트 동기주의, 밀가 벤담 뭐 결과주의 이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하면서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철학을 공부한 이유는요, 단순히 뭔가 옛날 사람들 생각을 이해해 본다 이것이 아니라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인데, 질량과 주의의 논쟁을 통해서 오늘날도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고민들, 질문들을 한번 추출해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인데, 행위자의 내면적 동기가 중요하냐, 행위의 객관적 결과가 중요하냐, 내면적 덕성의 선악이 중요하냐, 결과의 성패 여부가 중요하냐, 이것은 단순히 그때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지금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인 것 같고, 대학교 논술 시험에 아니면 고등학교 교내 논술 토론 주제에서도 한번 해볼 만한 그게 아닌가 싶은데, 도덕적 동기가 정치적 결과의 성공을 담보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오히려 도덕적 동기, 선한 의도를 가지고서 밀어붙일수록 국민들한테, 약자들한테, 경제 주체들한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강사법이요. 강사법 하는 바람에 제 또래에 이제 막 박사 논문 쓰고 박사과정 마치고 강의 시작해야 될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너무 많이 사라졌어요. 강사법, 제가 그걸 왜 이용하다 봤냐면요, 너무 좋은 말들, 아름다운 말들이 많이 있어요. 선한 동기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선한 동기로 할수록 오히려 약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강사법 때문에 그나마 푼돈이라도 먹고 살고 강의 경험 쌓아 나가야 될 젊은 연구자들한테 죄를 뿌린 게 아닌가 싶고, 우리가 너무 성리학, 유학, 도덕, 동기주의 세계에 있다 보니까 이런 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내면의 덕성, 선악 여부와 결과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다. 착함과 성공과 실패는 좀 다른 이야기이다. 이런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고, 내면의 이기심과 욕망이 가득하도록 성공할 수 있고, 오히려 욕망 많고 욕심 많은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내한테 필요한 것들, 내 삶의 수준, 사회의 공통적인 이익도 늘려볼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좀 우리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사유욕이 공리로 전환되도록 제도와 인센티브 설계를 잘 하면 된다. 그러니까 사유욕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사회공학자, 사회 소셜 엔지니어에서 잘만 머리를 굴리면 얼마든지 욕심 많은 놈들, 얼마든지 욕심 많은 인간들, 야심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의 삶을 개선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겠지만요, 정답을 닥치기 맞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은 살면서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입시, 뭐 논술, 뭐 아니면 지적으로 뭔가 성장해 나갈 때 이런 주제들 가지고 이런 화두 가지고 한번 고민해보고 서로 간에 토론과 논쟁을 해보고 하는 것이, 저는 특히 한국은 아니까 유교적인 사회다 보니까 이런 거 가지고 한번 토론, 이런 거 가지고 한번 정말 무슨 치열하게 나상 토론 해보고 앞에다가 떠들어도 해보고 A4 용지 한 장이라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지적 자금과 훈련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무조건 나쁜 것이냐, 선한 동기가 무조건 결과를 담보하는 것이냐, 저는 야구를 자주 많이 보고, 저는 야구 감독에 대한 책도 좀 써냈어요. 근데 감독이 사람 좋은 감독이 실패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특히 리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착하고 아니고 하고 결과를 내느냐 아니냐와 별 상관이 없을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리더 없고 나빠야 되고 싸가지가 없어야 되고 부하들이나 선수들을 희생시켜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리더는 확실히 독한 구석이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냉철한 이성과 흔들리지 않는 어떤 판단력,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 싶어서 저는 주의보다는 질량의 생각에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 이건 제 생각일 뿐이고, 그래도 선한 동기, 착한 마음이 우선이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한번 토론, 논쟁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철학자의 임무는 정답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끼리 한번 이걸 통해서 한번 네 생각을 한번 얘기해보고 네 생각을 한번 정리해봐. 너희들 한번 이런 걸로 가지고 한번 토론, 논쟁을 해봐. 이게 맞지 않나 싶은데, 저는 이렇게 오늘 어떤 이런 질문들, 이런 어떤 토론거리들, 이런 논쟁의 주제들 던져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